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46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좀 쉬운 문제로 구성됐었죠? 자, 오늘 제가 어떤 문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체크해드릴 만한 건 없었던 것 같고, 비교적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봤던 거라면 문제 1번, 문제 2번.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못 보던 문제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주 봤던 문제 같습니다. 10번이 약간 길기는 했는데, 내용이 길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법원이라는 건 재판의 판단 근거, 재판 규범을 얘기하는 거죠. 재판 규범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감사원 규칙은요, 감사원법에 나와 있어요. 나머지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동그라미 2번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동그라미 3번 이거 지방자치단체 자치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는 조례와 규칙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법규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그라미 1번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감사원 자체가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라는 게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근데 문제 2번이요. 법령 등에서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이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도달만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많은데, 다만 형식적인 요건은 구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사항. 즉, 보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뭡니까? 이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거죠. 보완이 가능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 이건 보완이 불가능하죠.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반려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3번, 4번의 경우는요. 기재사항의 형식적인 요건이 흠결된 거죠. 동그라미 2번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역시 형식적인 요건이고. 동그라미 4번은 아예 형식상의 요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체상의 요건의 경우에도요.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을 요구하라는 판례도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네,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 이건 보완이 불가능하잖아. 자, 문제 3번이요.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에 관한 제지적인 행정처분의 기준. 이거 사무처리 기준이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이건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거죠. 법규성이 없죠. 니은요.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령의 근거 범위를 벗어났다. 예컨대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요. 노인의 개념적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고시가 70세 이상으로 규정했단 말이죠. 이거 위임 범위 벗어난 거죠? 그럼 무효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디귿은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이것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거죠. 효력이 없죠. 리을이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행정규칙 자체는 규정이 돼. 근데 보니까 어때요?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해서 규정했다. 이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효력이 없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효력이 부인된다죠.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행위 하자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여러분 하자 승계를 인정하게 되면요.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을 다툴 수 있죠. 그럼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후행 처분 자체는 적법해요. 그럼 후행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는 못 다투는 거잖아. 그런데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유리해지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여러분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면요.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건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건 항상 하자 승계가 인정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해서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 만약에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하자 승계 인정된다. 그럼 여러분 이거 틀린 지문이겠지. 그게 아니라 이런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 승계 인정된다. 그거 자체 분명히 맞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 사유인 하자 승계는 인정되지 않죠. 과세처분은 하명이잖아. 체납처분은요. 강제징수 절차고 별개의 법률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 승계 인정되지 않고 다만 체납처분의 상호감. 체납처분 내부적으로 뭐 있습니까? 도감매청이죠. 도감매청 간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거고. 동그라미 4번이요. 선행처분의 하자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해서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하자 승계가 논의되기 위한 전제죠.
만약 선행처분의 하자에 대해서 제소기간이 경고하지 않았으면 선행처분을 다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소기간 경고해서 선행처분을 못 다투게 되니까 선행처분의 하자를 끌어다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겠다는 게 하자 중기죠. 5번 보겠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도시계획법령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의 변경 신청 및 변경 허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뒷부분 볼게요. 처분청이 처분 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행정계획 변경할 수 있는 사유죠. 그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별개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언제는 쳐볼까요? 네 번째 줄이에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별개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언더란 이거 뭡니까? 이거 원처분 권한 포함설이죠. 뒷부분이요.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고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면 앞단은 맞아요. 뒷단 틀렸죠? 상대방에게는 그 철회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죠. 만약에 직권 취소나 철회를 인정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 제소기간이 무의미해진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에게 신청권이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도시계획구역 내 소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 신청권이 있는 거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신청권이 있는 자에 대한 거부니까 거부 처분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여러분 뭐요?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되는 경우 여러분 세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한편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의 거부가 특정 처분의 거부로 귀결되는 경우. 그게 바로 동그라미 3번이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신 다음에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은요. 원칙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법령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때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로 보겠다.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에 대한 거잖아.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 비구속적이래요. 행정지침에 불과해. 그럼 여러분 사실 서울대학교가 입시 요강을 발표했으면요. 그거대로 입시 시행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본고사 볼 때 일본어를 제2외국어에서 빼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2외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하고 있는 외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잖아. 이건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라는 건 철거 용역업체 얘기하는 거죠. 철거 용역업체는 뭡니까? 행정청과 사법상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전히 대집행의 주체는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위임이란 말은 마음에 안 들어. 위임이라는 거는 권한 자체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표현을 쓰려면요.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뭐 해설에다가 적어놓은 거 보니까. 왜냐면 위임이라는 표현을 쓴 경우에 권한 자체가 넘어간다고 해서 출제가 된 문제도 있거든요. 실행 위탁이나 대행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네, 출제 교수의 취지는 실행을 넘겨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자체를 넘겨준 것은 아니다라는 게 출제 교수의 의도예요. 뭐 답은 항상 여러분 상대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뭐 시험 끝나고 나서 꼬투리 잡고 이거 복수 정답 아니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보다 명확한 답이 있으면 그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취득 시 협의 취득 언더란 치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에다가 여러분 실행이 키워드예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협의 취득이 키워드입니다. 협의 취득은 사법상 매매죠. 그럼 협의 취득에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럼 여러분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죠. 철거 의무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철거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뭐 여러분? 지금 대체적 자기 의무인 거 맞는데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상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대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토지의 명도 의무, 명도 언더란 치고 이게 일본식 한자어에서요. 지금은 인도로 바뀌었죠. 토지의 인도라는 건 토지 인도라는 말은 그 내부적으로 뭐와 뭐로 나누죠? 퇴거와 그 해당 사람의 퇴거와 시설물의 철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람의 퇴거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토지 인도라는 거는요. 점유자의 퇴거와
그 다음에 목적물의 반출로 이루어졌어요. 목적물의 반출은 대집행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퇴거하는 건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체적이에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는 무엇의 대상입니까? 직접 강제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인도 명도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 직접 강제로 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계고 언더라인.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 언더라인. 근데 여러분 메가스터디가요 전국에 건물이 많거든요. 서초구 효령동에도 있고요. 서초구 효령동에도 메가스터디 건물 있고 동작구 노량진동에도 메가스터디 건물 있고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메가스터디 건물한테 여러분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 내리고 철거 안 하니까 대집행 계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철거 집행할 것인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메가스터디 건물인지 서초구 효령동에 있는 메가스터디 건물인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되겠죠.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키워드만 찾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6번의 동그라미 1번은 키워드가 뭐다? 실행이다. 6번 동그라미 2번은 두 번째 줄에 협의 취득이 키워드다. 동그라미 3번은 명도가 키워드다.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두 번째 줄에 특정이 키워드다. 7번이요.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관할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다. 게을리한더래. 지자체에서 여러분 지자체 사무를 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게을리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요 일단 감사 청구하고 그런데 안 받아들여지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이라는 게 여러분 뭐요? 객관소송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거죠. 가능하다고. 동그라미 2번이요. 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정거래법 부르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 과징하는 그 과징금액 이거 전형적인 과징금이죠. 여러분 전형적 과징금의 목적은 뭡니까? 불법이익의 박탈이죠. 여기 동그라미 2번도 키워드 있네.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 이 부당이득 환수라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불법이익의 박탈이죠. 불법이익이 부당이득이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럼 변형된 과징금의 목적은 뭡니까? 원래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요. 공공복리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하는 게 변형된 과징금이고 전형적인 과징금은 불법이익의 박탈이 취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요. 첫 번째 줄에 가산세라고 나왔죠. 가산세 경우는 고의과실 고려해야 하나요? 고의과실 고려 안 하는 거지. 가산세는 세금의 일종이에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조세의 부과 징수에 따라 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다. 조세의 부과 절차에 따라 과징 언더라인 쪽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강제 징수한단 말이죠. 세금 안 내면 강제 징수할 수 있잖아. 가산세도 안 내면 강제 징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이요.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 이거 뭡니까? 나돌리, 직접 행위자, 버돌소 영업주죠. 반드시 직접 행위자가 처벌받아야 돼? 아니죠. 만약에 직원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해보세요.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에 이르지 못한 자. 이런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직접 행위자가 처벌 안 받죠. 하지만 누군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영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8번이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앞단 분명히 맞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예컨대 A, B, C 3명을 추천을 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그 중에 C를 빼버렸어. 그럼 대통령은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복수의 총장 후보자 중에서 일부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했다. 그럼 해당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의 제외로 인해서 대통령의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거죠. 다시 한번 대통령의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 그럼 해당 총장 후보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8번의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 해설에다가 언더라인 쳐볼까요? 보시게 되면요. 그 해설 이미 볼리께 있는 부분 보게 되면요. 세 번째 줄 대통령으로부터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 그렇기 때문에 거긴 지금 언더라인 칠한 얘기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는 거. 동그라미 2번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바꿔달라 그랬거든요. 관할구청장이 안 바꿔줬단 말이죠. 거부했어요. 이 거부 행위는 처분 맞죠. 왜? 이때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돼. 이 판례 나올 당시에는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로 불법 유출은 변경 사유로 규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할 구청장이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고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돼서 누군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다. 그럼 바꾸고 싶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지금은 법 개정으로 법규상 신청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신청권이 있는 거죠.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니까 처분성 인정된다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공권력 행사에 포함되므로 슬래시하심 앞단 분명히 맞죠. 뒷부분이요.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해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 피해자는 뭐로가 됩니까? 검찰청법상의 검찰 항고로 가거나 형사소송법상의 지정 신청으로 가야 돼. 이게 형사소송 영역에서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소송법에서 처분으로 보아 소송 제기할 사안이 아닌 거죠. 별도의 권리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자, 동그라미 4번은요. 뭐 개인적으로 동그라미 4번이 이게 맞는 판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인권위원회한테 국민이 진정을 했단 말이에요. 각함이 기각 결정을 했어요. 그럼 피해자는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이때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함이 기각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뭡니까? 분쟁 해결 기관이거든요. 분쟁 해결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재결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는 변론을 하고 이게 과연 처분인지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어. 근데 대법원이 이걸 처분이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처분성을 인정해서 법원에서 심사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헌법재판소로 달려가 버리겠죠. 예, 대법원은 그게 싫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거 합의제 행정청이죠. 진정이라는 건 신청을 했고 근데 각함이 기각 결정은 신청 구제 안 해준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처분성 인정된다. 두 번째로 보면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처분성을 인정해준 사례입니다. 9번이요. 판례 따를 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원자력법상의 원자로 시설 부지사전 승인은 이거 부분 허가죠. 단계적 결정 중에 부분 허가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죠. 동그라미 2번.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상의 폐기물 처리 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및 부적정 통보. 적정 통보는 예비 결정이죠. 예비 결정, 단계적 결정으로서 처분성 인정되는 거죠. 단계적 처분으로서 처분성 인정되는 거고 부적정 통보는 뭡니까? 예비 결정에 해당하는 적정 통보에 대한 거부니까 거부 처분이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 사실 이게 여러분 세법 공부하면 되게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이 소득처분이 뭐겠습니까? 세금 내란 얘기죠.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얘기니까 상대방한테 뭘 해야 돼? 통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는 거는 부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병역법상의 군의관이 행한 신체 등입 판정. 신체 등입 판정은요. 군의관이 지방병무청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1급부터 3급까지의 경우는 현역이고 4급의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이고 5급의 경우에는 제2국민형이고 제2국민역. 그 다음에 6급의 경우는 완전 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의관이 행한 신체 등입 판정은 몇 급으로 판정하였습니다라고 지방병무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럼 지방병무청장이 그 보고 내용을 토대로 현역 처분인지 보충역 처분인지 면제인지에 대한 병역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병역 처분이 처분이고 군의관이 하는 신체 등입 판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처분이 아닌 거죠. 10번이요. 항고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에 대한 판례 태도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업.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대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등이 있는데 두 번째 주제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이 통설 및 판례입니다. 여기 나머지 학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기출 1천제 강의 때도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강의 들은 분들은 거기 보면 되는 것이고 뭐 우리 강의 안 들었어도 제가 뭐 모의고사 강의나 기본 이론 강의나 이런 부분에서 또 다루어질 겁니다. 자, 니은이요. 행정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처분 등의 근거 법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대요. 예컨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변 20km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래. 그러면 영향권 내 주민에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이때 영향권 내 주민의 경우는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추정이 되잖아. 영향권 밖의 주민은 법률상 이익이 추정되지 않죠. 그럼 원고 적격이 부정돼? 아니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해당 20km 밖에 사는 주민의 경우에도 우리 집 빨래를 들고 오면 돼.
빨래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커멓게 숯검댕이 묻었다니까. 그러니까 법률상 이게 침해가 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소 건설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디귿의 경우 여러분 이게 해당 문장이 매우 길죠.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자, 묶으신 다음에 첫 번째 단락이요. 따라서부터 그 다음에 네 줄 이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지 볼게요. 인허가 등의 수익적인 행정 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이거 우리가 경원자 관계에 있다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불허가 된 겁니다. 이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당해 처분,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이게 바로 경원자 소송이죠.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그 다음부터 명백한 법적 장애로 내가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원고 적격이 부정된다. 뭐 어떤 경우 생각해 보면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형 항공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런데 여러분 뭐 동남아시아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한 노선당 대한항공 혹은 아시아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해준단 말이야. 몰디브는 대한항공이 가요. 직항이. 그리고 괌은요, 대한항공이 가고 사이판은 아시아나가 갑니다. 예컨대 그런데 괌의 대한항공에 대해서 예컨대 어떤 특정 노선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노선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저가 항공사가 있어. 근데 거긴 저가 항공사가 못 가는 매우 장거리란 말이에요. 이때 저가 항공사가 왜 대한항공한테 노선 허가 내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원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컨대 애초에 해당 노선 허가를 받으려면요 대형 항공사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저가 항공사는 규모가 작죠. 애초부터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부정된다. 릴 같은 경우는요. 대법원은 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행위,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법률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보건복지부 고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 가치 점수라는 게 이게 처분적 고시거든요. 처분적 고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요 의사들이에요. 예컨대 의사들한테 공단에서 지급해지는 공단 교부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상대 가치 점수가 개정되었다. 그래가지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이 줄어들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라기보단 누가 영향을 받아요? 의사가 영향을 받는 거지. 의사협회는요 의사들의 이익 집단 단체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개개인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소송을 제기할 고시의 취소를 구할 이때 고시의 취소라는 건 처분적 고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없다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 해설 강의 끝냈고요.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일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좀 혀가 꼬였거든요. 뭐 내용 자체가 잘못 설명된 건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